지영이 눈을 뜨는 시간은 늘 새벽 5시였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 몸이 먼저 깨어났다. 잠에서 깬다기보다는 다시 현실로 끌려 올라오는 느낌에 가까웠다.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된 지도 오래였다. 천장은 늘 같은 얼룩, 같은 금, 같은 침묵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작은 공간. 원래는 창고였다는 말을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했었다. 애 키운다더니 방 욕심은 많아가지고. 지영은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이후 이 공간은 방이 아니라 허락받은 잠자리일 뿐이었다. 옆에서는 2살이 막 지난 아들 운이가 작은 숨을 고르며 자고 있었다. 지영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아이의 볼에 손끝이 닿기 직전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영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딱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톤. 지영은 손을 거두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가 깰까봐 숨도 죽였다. 문을 여니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다. 왜 이렇게 늦어? 지금이 몇 시야? 지영은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을 알고 있었다. 죄송해요. 바로 내려갈게요. 바로가 아니라 지금이지. 애는 놔두고. 그 말이 늘 가슴을 찔렀다. 놔두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아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는 방문을 나섰다. 부엌은 이미 전쟁터 같았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쳐놓고 소리를 냈고 시누이는 휴대폰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소파에 누운 채 TV를 틀어놓고 있었다. 아무도 지영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않는 척했다. 아침상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어제 남은 국 데웠어요. 그래서 새로 끓일 생각은 안 하고. 지영은 대답 대신 다시 냄비를 들었다. 그 순간 뒤에서 남편 은규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말 좀 잘 들어. 집에 있으면서 그것도 못해? 그 말에 지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결혼 전 은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영은 그렇게 믿었다. 다정했고 잘 웃었고 힘들지? 라는 말을 자주 해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자 은규는 점점 집안 사람들처럼 변해갔다. 말투도 시선도 침묵하는 방식까지. 운이는 언제 내려보낼 거야? 시누이가 툭 던지듯 말했다. 아직 자고 있어서. 애 핑계 대지 말고. 애 키우는 게 벼슬이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밤에 애 데리고 자고 싶으면 낮에 일을 제대로 해. 아니면 얼굴도 못 볼 줄 알아. 협박처럼 들리지 않게 너무 익숙하게 내뱉는 말.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이미 수없이 배웠다. 그날도 지영은 하루 종일 집안을 돌았다. 청소, 빨래, 설거지, 장보기, 다시 요리. 운이를 안아본 시간은 고작 점심 무렵 10분 남짓이었다. 그마저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서서였다.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지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오늘도 밤이 와야 안을 수 있구나. 그 생각 하나로 버텼다. 밤이 되자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다. 손끝은 저렸고 다리는 감각이 무뎌졌다. 그래도 지영은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만큼은 숨이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운이의 체온, 작은 심장 소리. 그 모든 것이 지영을 이 집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이유였다. 지영은 그때는 몰랐다. 이 시간이 앞으로 5년이나 계속될 줄은, 그리고 이 집이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영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은
부엌이었다. 집안의 중심이라고들 하지만 지영에게 부엌은 감시받는 장소였다. 누군가 늘 뒤에 서 있는 기분. 작은 실수 하나에도 바로 말이 날아왔다. 칼질 소리 좀 줄여. 쌀은 왜 이렇게 남겼어? 물 아깝게 또 헹군 거야? 지영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설명을 해도 변명을 해도 돌아오는 건 비아냥뿐이었다. 그래서 그냥 내라는 말만 남았다. 고개를 숙인 채.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이 집에 와서 몇 년이야? 아직도 집안 돌아가는 걸 몰라. 지영은 움찔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애 하나 낳았다고 아주 상전 노릇을 해. 그 말에 신우이가 웃으며 덧붙였다. 그러게. 요즘 애 엄마들 다 그렇게 산다더니 우리 집만 유난이네. 웃음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웃음에 섞일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 웃음은 자기 편이 아니었다. 은규는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문을 넘기는 손만 움직일 뿐이었다. 지영은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차라리 함께 화를 내면 미워할 수라도 있을 텐데. 은규는 늘 그 경계에 서 있었다. 말리지도 않고 막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는 위치. 밤이 되자 지영은 아이를 안고 방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이를 떨어뜨릴까봐 한 계단 한 계단 조심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지영은 주저앉았다. 운이는 곧 잠들었지만 지영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서 없어지면 아무도 찾지 않겠지. 생각에 스스로 놀라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다. 운이가 있었다. 운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지영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운이가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신우이가 아이를 내려놓은 것이었다. 왜 애를 여기 놔요? 지영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애도 바닥 좀 밟아봐야지. 하루 종일 안고만 있으니까 버릇 없어지잖아. 아직 어려서. 야, 말대답하네. 시어머니가 바로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애 핑계 대지 말라고. 그 순간 운이가 울기 시작했다. 지영은 아이를 안으려고 다가갔다. 그때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놔둬. 울어야 크지. 지영의 몸이 굳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엄마, 그만하세요. 그제야 은규가 입을 열었다. 지영은 순간 희망 같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은규의 다음 말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애 울린다고 그렇게 예민해질 거면 애 맡길 생각도 해야지. 그 말은 지영을 향한 말이었다. 내가 문제다라는 뜻이었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를 안고 방으로 올라가며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비틀거렸다. 그날 밤 지영은 처음으로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걸 느꼈다. 눈물이 나지 않았고 대신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들었다. 며칠 뒤부터 지영은 자주 멍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현실감이 없었고 시간이 흘러도 흐른다는 느낌이 없었다. 손에 쥔 그릇을 떨어뜨리고 불을 켜놓고 있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요즘 왜 이렇게 멍청해졌어? 애 키운다고 머리까지 나빠졌나 봐. 웃음 섞인 말들이 지영의 귀를 스쳤다. 그때마다 지영은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지영은 몰랐다. 이미 마음 한쪽이 금이 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금이 곧 무너질 시작이라는 걸. 계절이 바뀌어도 지영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을 하고
꾸중을 듣고 밤에 아이를 안고 잠드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날짜 감각은 흐려졌고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았다. 어느 순간부터 지영은 웃는 법을 잊었다. 아니, 웃을 필요가 없어졌다. 웃어도 반응이 없었고 울어도 돌아오는 것은 냉소뿐이었다.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오늘 빨래는 덜 마른 것 같은데? 이 집에 사람 하나 더 있는 게 맞아? 말들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지영은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이라는 걸 느꼈다. 몸도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숨이 찼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다가도 정작 울어야 할 순간엔 아무 감정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은 반찬 하나를 태웠다. 평소 같았으면 미리 냄새를 맡고 불을 껐을 텐데 그날은 멍하니 서 있다가 연기가 올라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아챘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고함에 지영은 화들짝 놀랐다. 프라이팬을 내려놓으며 연신 사과했다. 죄송해요, 제가 잠깐. 잠깐이 아니라 항상이지. 요즘 왜 이래? 아주버님이 혀를 찼다. 재수 씨, 솔직히 말해서 요즘 좀 이상해. 신우이는 팔짱을 낀 채 지영을 훑어봤다. 집에 있으면서 저 정도도 못하면 밖에 나가서 뭘 하겠어?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 꽂혔다. 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막혔다. 그때 은규가 말했다. 지영아, 정신 좀 차려. 그 말은 걱정이 아니었다. 경고에 가까웠다. 나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많은 거 알지? 집에 와서까지 이런 일 겪고 싶지 않아. 지영은 그제야 은규를 올려다봤다. 결혼 초 자신을 감싸주던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귀찮음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나도 힘들어. 지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은규는 한숨을 쉬었다. 사람은 다 힘들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 말로 대화는 끝이었다. 그날 밤 지영은 아이를 안고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운이의 숨결이 분명 느껴지는데도 어딘가 멀리 있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에게 미안해져서 더 꽉 안았다. 내가 엄마로서도 부족해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지영은 결국 일을 그르쳤다. 아침에 국을 올려두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깨어보니 냄비 바닥이 타버려 있었다. 집안에 탄 냄새가 가득 퍼졌다. 이번엔 모두가 폭발했다. 이게 집이야 뭐야? 불이라도 났으면 어쩌려고. 애까지 위험하게 만들 생각이야?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에 둘 이유가 없네. 지영의 시선이 은규에게 향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다. 아니, 최소한 말려달라는. 하지만 은규는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지영은 알았다. 이 집에서, 이 결혼에서 자신은 이미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정리해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그날 밤 지영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가슴이 조여왔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잃듯 잠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지영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말이 떨어졌다. 나가. 아주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지영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잘라냈다. 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담담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말을 이제야 꺼내는 것처럼. 지영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어디로요? 입에서 나온 말은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매달림이었다.
시어머니는 지영을 똑바로 보지도 않았다. 찬장을 정리하며 말했다. 갈 데 없으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여기서 더는 못 살아. 지영은 은규를 바라봤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을 내리지도 않은 채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아. 요즘 너 상태도 안 좋고 애한테도 안 좋아. 그 말에 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운이는요? 그제야 모두의 시선이 지영에게 모였다. 신우이가 먼저 웃으며 말했다. 애는 여기 두고 가야지. 내가 데리고 다닐 형편이야? 아주버님이 거들었다. 그러다 애까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지영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운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뭐, 내가 키웠어? 우리가 키웠지. 지영은 숨이 막혔다. 그동안 운이를 안아보려고, 밤에라도 함께 자려고 하루를 버텨왔는데 그 모든 시간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밤에 애 안고 자고 싶으면 낮에 집안일이나 똑바로 하랬지. 시어머니의 말은 늘 그랬듯 정확히 지영의 약한 곳을 찔렀다. 지금 내 꼴 봐. 애 키울 상태야?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어디든 이래서라도. 은규가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표정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지영아, 현실 좀 봐. 너 지금 일도 못하잖아. 그 말이 결정타였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반박할 힘도 논리도 없었다. 자신이 요즘 어떤 상태인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정리하듯 말했다. 짐 싸. 오늘 안으로. 오늘이요? 그래. 애는 여기 두고. 지영의 눈앞이 흐려졌다. 그 순간 운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지 거실에서 울음이 커졌다. 지영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신우이가 앞을 막았다. 지금 애 건들지 마. 잠깐만 안을게요, 제발. 나가라니까 왜 이렇게 질척거려. 그 말에 지영의 무릎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지영은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제발 운이만은 제발.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 집에서 지영의 울음은 이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결국 지영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옷 몇 벌과 아이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지영은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두드리면 혹시라도 누가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하면서.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오며 지영은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정말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가웠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머니에는 돈도 거의 없었다. 전화할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운이는 잘 있겠지. 그 생각 하나로 지영은 발을 떼었다. 그 순간 지영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이 추방이 곧 모든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시작이 될 줄은. 지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걸었다. 발이 움직이니까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었다. 목적지는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머릿속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며 화를 냈다. 그 모든 풍경이 유리창 너머 세상처럼 느껴졌다. 자신은 그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운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이가 울고 있지는 않을지, 낯선 품에서 잠은 잘 들었는지. 지영은 가방을 끌어안았다. 안에는 아이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돌 무렵 찍은 사진. 그때 지영은 잠깐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속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느낌이었다. 신호등 앞에 섰다. 빨간 불이었는지 초록 불이었는지 지영은 기억하지 못했다. 주변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고 귀 안에서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다. 다음 순간은 이어지지 않았다. 지영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천장은 하했다. 낯선 냄새, 규칙적인 기계 소리.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온몸이 무거웠다.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말라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병원이에요. 크게 다치진 않으셨어요. 놀라셨죠? 놀랐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았다. 지영은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연락할 분 있으세요? 그 질문에 지영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연락할 사람. 시댁은 떠올릴 수 없었다. 은규의 얼굴이 스쳤지만 바로 지워졌다. 그 집은 이미 지영을 내보냈다. 가족분이나 보호자분. 지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있어요.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던 존재. 친정.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대하던 부모님의 얼굴. 그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와 연락을 끊었던 시간들. 지영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다. 아니, 애초에 자존심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다. 전화해 주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건넸다. 지영은 손을 떨며 번호를 눌렀다. 너무 익숙해서 더 아픈 번호였다. 몇 번의 신호음. 그리고 연결.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고 또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아빠. 한 단어뿐이었는데 그 안에 5해가 담겨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급하게 바뀌는 목소리. 지영이야? 어디야? 무슨 일이야?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울음이 먼저 터졌다. 그 울음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울음이었다. 전화를 넘겨받은 사람이 있었다.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 지영아. 오빠 은찬이었다. 가만히 있어. 어디 움직이지 말고. 내가 간다. 지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몸의 힘이 빠졌다. 와도 된다는 말, 내가 간다는 말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전화가 끊긴 뒤 지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었다. 운이도 이혼도 시댁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영은 더 이상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 은찬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잠들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 깊이 잠든 상태는 아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 근육은 굳어 있었고 숨은 얕았다. 은찬은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그냥 돌아서는 게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침대 위에 누운 동생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그런 고민은 의미가 없어졌다. 너무 말라 있었다. 기억 속의 지영은 항상 단정했고 표정이 부드러운 아이였다. 지금의 지영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은 이불 위에서조차 긴장한 듯 오므라들어 있었다. 지영아. 은찬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지영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가 천천히 열렸다. 오빠. 그 한마디에 은찬의 얼굴이 굳었다. 목소리가 너무 가늘었다. 힘이 없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쓰지 않은 사람 같았다. 괜찮아? 은차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지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았다. 거짓말이 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어디가 아픈 거야? 몸은 괜찮대. 지영은 시선을 피했다. 몸보다 마음이 문제라는 걸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상황을 설명했다. 큰 외상은 없었고 며칠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은찬의 귀를 잡아 끌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해 보입니다. 의사가 나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은찬은 의자에 앉아 지영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 있었어?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냥 사고일 리 없다는 확신. 지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에서 나왔어. 집, 시댁. 그 단어 하나에 은찬의 표정이 변했다. 지영이 결혼 후 시댁에서 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다. 지영이 일부러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지영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냥 필요 없대. 은찬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필요 없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도 제대로 못 본다고.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나가라고 했어. 은찬의 숨이 멎은 듯 멈췄다. 은규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영의 눈이 흔들렸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말로 충분했다. 말리지도 감싸지도 않았다는 뜻. 은찬은 더 묻지 않았다. 지금은 질문을 쏟아낼 때가 아니었다. 지영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아이운이는? 그 질문에 지영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이불 위로 떨어졌다. 못 데리고 나왔어. 지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 내가 애 키울 상태가 아니래. 그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은찬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의 옆에 섰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영아. 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너 집에 가자. 그 말에 지영의 눈이 커졌다. 친정으로? 그래. 지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반대하던 목소리, 돌아서 나오던 날의 공기. 나 그런 자격 없어. 은찬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격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우리 딸이고 내 동생이야. 지영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은찬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도 감정 싸움도 아니었다. 이건 빼앗긴 거였다. 그리고 빼앗긴 건 되찾아야 했다. 지영이 병원을 나서는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 맑음이 오히려 지영에게는 낯설었다. 세상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굴고 있는 것 같아서. 은찬은 말없이 지영의 가방을 들어주었다. 병원에서 챙겨준 약과 간단한 소지품이 전부였다. 5해를 버텨온 삶이 그렇게 가볍게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영을 멍하게 만들었다. 차에 올라타자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 혼자 이 길을 달리며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부모님께는 내가 얘기할게. 은찬이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지영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괜찮아. 은찬이 먼저 내려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여긴 내 집이야. 그 말이 지영의 가슴을
세게 쳤다. 내 집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색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문이 열리자 집안은 조용했다. 낯설지 않은 향, 정돈된 거실, 그리고 계단 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은찬이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떨렸다. 어머니가 거실로 내려오는 순간 시선이 지영에게 멈췄다. 그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지영이? 지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얼굴이 변했다. 놀람, 당혹,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한꺼번에 스쳤다. 어머니는 천천히 지영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왜 이렇게 됐어?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지영의 볼은 차가웠고 살은 빠져 있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고였다. 그때 아버지가 거실로 나왔다. 지영을 본 순간 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분노가 깔려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은찬이 대신 말했다. 병원에서 바로 데려왔어. 병원? 아버지의 시선이 지영에게 꽂혔다. 어머니가 그제야 지영을 끌어안았다. 지영은 그 품에 안기는 순간 힘이 완전히 풀렸다. 버텨왔던 몸이 더는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말 안 해도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금은 그냥 쉬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어린아이처럼. 그날 저녁 지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결혼 전 쓰던 방. 그대로였다. 책상 위치도 커튼도 벽에 걸린 사진도. 침대에 앉자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여기는 도망쳐 나온 곳이었고 동시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곳이었다.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와 은찬의 대화였다. 처음부터 이상했어. 아버지가 말했다. 그 집안. 은찬이 대답했다. 지영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균의 집안, 너무 평범했지. 아버지의 말에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평범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평범함을 무기로 삼을 사람들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그래서 말렸잖아. 우리 딸을 감당할 집이 아니라고. 그 말에 지영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감당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다. 지영은 그때까지도 몰랐다. 자신이 어떤 집안의 딸인지, 그 사실이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될 줄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지영의 이야기는 지영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지영이 깊게 잠든 건 오랜만이었다. 꿈도 없이 중간에 깨지도 않고 아침까지 이어진 잠.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음을 증명하듯 잠에서 깼을 때도 한동안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영아, 일어났니?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지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네 하고 대답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다. 미음과 따뜻한 차, 약. 말없이 내려놓는 손길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억지로 다 말하지 않아도 돼.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겪은 일은 우리가 알아야 해.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말을 꺼내는 순간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은찬이한테 조금은 들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쫓겨났다고. 그 단어에 지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지영아. 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지영의 손을 잡았다. 그 집에서 내가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건 분명해.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 짧고 단호한 부정이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며느리든 아내든 엄마든. 지영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깔렸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은찬이 마주 앉아 있었다. 지영은 방에 있었지만 문 너머로 대화가 또렷이 들렸다. 은규라는 사람. 아버지가 말했다. 처음부터 탐탁지 않았어. 은찬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쪽 반응이 너무 빨랐지. 빠른 게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상황을 이용하려는 태도였어. 어머니가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일부러 말 안 했잖아. 그 말에 지영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이어 말했다. 지영이 선택한 결혼이니까 존중했을 뿐이지 허락한 적은 없어. 그 문장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었지만 무게가 달랐다. 그동안 지영이 짊어지고 있던 부모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조금 흔들렸다. 그 집안은 몰랐지. 은찬이 말했다. 지영이 친정이 어떤 집인지 알았으면 더 끔찍했을 거다. 아버지는 단언했다. 지금도 저런데 알았다면 더 이용했겠지. 지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시당한 이유는 기댈 곳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는 걸. 그날 저녁 은찬이 지영의 방으로 들어왔다. 몸은 좀 어때? 조금 나아. 은찬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꺼냈다. 운이 데려와야지. 그 말에 지영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데려올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은찬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너한테서 뺏어간 거야. 지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동안 못 데리고 나왔다고만 생각했지. 빼앗겼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은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 상황은 절대 정상 아니야. 지영은 손을 꽉 쥐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다시 그 집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가 앞에 설게. 은찬이 말했다. 넌 지금 회복하는 게 먼저야. 그 말에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미안함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그날 밤 지영은 아이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사진 속 운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가 갈게.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이었지만 지영은 처음으로 확신을 담아 속삭였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은찬은 조용히 전화를 걸고 있었다.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린 사건입니다. 네. 아이 양육권 문제로 바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은규는 며칠째 잠을 설쳤다. 집이 조용해졌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부엌에서 들리던 소리가 없었고 밤이 되어도 위층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지영이 사라진 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다. 말이 줄어든 대신 공기가 무거워졌다. 애 엄마 언제 온대?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물었다. 은규는 신문을 넘기다 말고 대답했다. 몰라요. 연락은 했고 안 받던데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나가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 하지만 은규의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자라고 있었다. 지영은 원래도 말이 없었지만 그래도 집안에 있다는 느낌은 있었다. 지금은 그마저도 없었다. 운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신우이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애가 요즘 더 보채네. 엄마 찾는 거겠지.
아주버님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말에 은규의 손이 잠시 멈췄다. 엄마. 지영의 얼굴이 스쳤다. 마지막으로 본 얼굴, 문 앞에서 굳어있던 표정.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은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은규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공손하지만 거리감이 분명했다. 저는 정률 법무법인입니다. 지영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은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영이요? 네. 현재 지영 씨는 보호자의 보호 아래에 계시고 아이 양육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을 드리려 합니다. 보호자. 협의 요청. 은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목소리는 끝까지 차분했다. 아이 운이의 현재 보호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은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단순히 집을 나간 게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였다. 은규는 전화를 받은 이야기를 전했다. 법무법인?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걔가 어디서 그런 걸 알아?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다. 괜히 겁주는 거 아니야? 돈도 없을 텐데. 하지만 아주버님은 표정이 달랐다. 지영이 친정, 정확히 뭐 하는 집인지 알아본 적 있어? 그 말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은규는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 집에 얹혀 산다고. 그거 지영이 직접 말한 거야? 아주버님이 다시 물었다. 은규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영은 자기 집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물어도 늘 얼버무렸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설마. 시어머니가 말을 흐렸다. 같은 시각, 다른 공간. 은차는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지영의 결혼 이후 기록, 병원 진단서, 문자 메시지 캡처. 모두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정황은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아이를 일방적으로 분리한 점, 산모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점, 문제될 요소가 많아요. 은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접촉은 제가 먼저 할 겁니다. 직접 나서시겠다는 건가요? 네. 은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대 쪽에서 지영 씨 집안 배경을 알고 있습니까? 은찬은 짧게 웃었다. 아직은요. 그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직은 이라는 단서. 그날 밤 지영은 친정방에서 아이 사진을 안고 잠들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하지만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지영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다음 날 아침 은차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손에는 서류와 자료가 든 가방. 차 안에서도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아이 운이를 되찾는 첫걸음. 병원과 친정에서 준비한 서류는 이미 철저했다. 진단서, 문자 기록, 지영이 겪은 부당한 대우 증거, 시댁에서 아이를 함부로 다룬 정황까지. 모든 것이 한 장, 한 장 쌓이며 무게를 더해갔다. 이제 시작이야. 은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시댁에서는 평소처럼 아침이 흘렀다. 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아이 운이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고 지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은규는 초조하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전화가 왔다. 신우이가 말했다. 은규가 바로 받았다. 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낯선 번호. 변호사라 했다. 아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은규는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뭐라대? 아이 양육 관련 문제라네요. 서류를 준비하라고. 은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순간 집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시선이 은규에게 쏠렸다. 은규 자신조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상하네. 아주버님이 낮게 중얼거렸다. 애가 없어졌는데 왜 법무법인에서 먼저 움직이지? 혹시 신우이의 눈이 흔들렸다. 지영이 친정 쪽에서 움직이는 거 아냐?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집안의 힘과 재력에 대해 그동안 무심했던 자신을 후회하는 듯했다. 같은 시간 은차는 시댁 앞에 도착했다. 차를 정리하고 가방을 들어 문 앞에 섰다. 정확히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몰랐지만 준비는 충분했다. 안녕하세요. 정률 법무법인 은찬입니다. 아이 운이 관련해 정식 절차를 안내드리러 왔습니다. 문을 연 은규가 놀란 표정으로 은찬을 바라보았다. 은찬 씨?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렸다. 은찬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다. 예. 상황이 심각하니 직접 찾아뵙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아주버님도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은찬은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 양육과 관련해 이미 법적 근거와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는 명확합니다. 집안 사람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은찬이 가지고 온 서류와 정황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이미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무기가 되어 있었다. 은규는 순간 손이 떨렸다. 자신이 당연히 지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권력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시댁 식구들 또한 처음 느껴보는 불안감에 입을 다물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은규가 간신히 질문했다. 하지만 은찬은 웃지 않았다. 잘못한 것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이 아닙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시누이와 아주버님도 시선을 피했다. 집안 전체가 지금 처음으로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지영은 방 안에서 아이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그 순간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가 마음속에 울렸다.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지영이 모르는 사이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은찬과 변호팀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 지영이 겪은 부당한 대우, 산모의 정신적 피해, 아이 운이의 안전 문제까지 모두 포함된 자료였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시댁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더 이상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현실을 마주했다. 시댁 거실. 은규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시어머니, 시누이, 아주버님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다. 법원에서 접수했다고? 시어머니가 낮게 물었다. 내 변호사분이 직접 제출했다고 합니다. 은규의 목소리는 떨렸다. 시누이는 코웃음을 쳤다. 그럴 리가 지영이가 혼자서 무슨 힘이 있다고? 아주버님이 차갑게 말했다. 친정 집안을 잇고 있는 것 같군. 지영이 부모님 재력 정확히 알아야 할 때야. 그 말에 은규는 숨이 막혔다. 친정 집안? 그동안 지영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해왔지만 이제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다.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겠어. 은규가 힘없이 말했다. 변호사랑 연락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냉담하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 그 말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동안 무시했던 지영이 이제 법적 힘과 가족의 지원을 등에 업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났다. 같은 시간 지영은 친정집에서 은찬과 변호팀과 함께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접근하는 건 이제 시작이에요. 변호사가 말하자 지영은 아이 사진을 손에 꼭 쥐었다. 운이 빨리 만나고 싶어. 은찬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 우린 계획이 있어. 법원 절차와 친정의 지원이 있으니 이제 지영이는 혼자가 아니야. 지영은 처음으로 안도했다. 이제 눈물뿐인 밤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며칠 후 은찬이 시댁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은규 씨,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 운이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필요합니다. 은규는 전화기 너머에서 순간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그동안 지영을 통제하고 무시하며 쌓아온 권위가 흔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 잘못했나? 신우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지영이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 아주버님은 말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모두가 처음으로 결과를 체감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아이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운하 곧 데리러 갈게. 며칠 후 지영이가 임시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지영과 운이가 친정집에 돌아온 이후 집안은 평화로웠다. 아이를 안은 채로 소파에 앉아있는 지영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바라보는 친정 부모님과 은찬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네.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친정의 힘이 작용했으니 이제는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지영은 아이를 안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은찬 오빠, 이제 시댁은? 은찬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시댁은 이미 당황하고 있어. 은규도 시어머니도 모두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어. 같은 시간 시댁에서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법원에서 임시 양육권이라니 어떻게 된 거야? 은규는 거실에서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영이 친정이 움직였다는 거 정말 사실이구나. 아주버님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는 대응해야 해. 아이를 돌려받지 않으면 집안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다. 신우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불리하잖아요. 은규는 불안 속에서도 무리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해야 한다.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친정집에서는 은찬과 변호팀이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은규 쪽에서 직접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지영 씨와 운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영은 아이를 안은 채로 들뜬 기분과 동시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혹시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손을 꽉 쥐며 물었다. 은찬은 지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내가 혼자가 아니야. 친정이 뒤에 있으니까. 그 말에 지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힘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눈물과 무력감 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걸 실감했다. 며칠 후 은규는 무리하게 아이를 데리러 친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친정의 집 앞에는 은찬과 경호팀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다. 은규는 순간 주춤했다. 그동안 지영을 마음대로 통제했던 자신이 이제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실감났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은규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 순간 지영이 등장했다. 아이 운이를 안고 단호하게 말했다. 운이는 내 아이야. 다시는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 은규는 말문이 막혔다. 친정의 힘과 지영의 단호함 앞에서 자신이 가진 권력은 무력했다. 그날 밤 지영은 처음으로 평화로운 밤을 보냈다. 아이 운이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며 눈물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지영과 운이, 친정의 연대는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은규와 시댁이 느끼는 불안은 앞으로 펼쳐질 싸움에서 큰 균열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법원 앞 은찬과 지영 그리고 친정 변호팀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운이의 양육권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지영은 손에 아이 사진을 꼭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담담했다. 오늘 끝낼 수 있어. 속으로 다짐하며 숨을 고르자 은찬이 옆에서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걱정 마. 모든 준비는 끝났어. 반면 시댁과 은규는 초조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법정 안 은규는 얼굴이 굳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아주버님까지 모두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동안 마음대로 지영을 괴롭히고 운이를 통제하던 권력이 이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본 사건은 아이 운이의 최종 양육권 결정과 관련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5년간 지영이 겪은 부당한 대우와 정신적 피해, 아이 운이의 안정된 환경 필요성, 친정의 보호 능력까지 모든 자료는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은규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모두 동원해 방어하려 했지만 친정의 힘과 법적 근거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었고 시누이와 아주버님은 눈을 피했다. 은규조차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다. 판사는 잠시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렸다. 아이 정우는 서지영에게 양육권을 최종적으로 부여한다. 시댁과 정은규는 어떠한 형태로든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모든 권리는 서지영에게 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안은 숨죽인 정적 속에서 폭발적인 기쁨으로 바뀌었다. 지영은 아이 사진을 꼭 쥐고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말했다. 드디어 우리 안전해. 법정을 나서며 은찬이 은밀히 말했다. 끝났어. 이제 완전히 자유야. 친정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아이 운이를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 맑게 웃는 눈. 엄마야, 운아.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존재만으로 평화와 행복을 느꼈다. 친정 부모님도 미소 지으며 지영을 바라보았다. 이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돼. 아버지가 말했다. 힘들었던 시간은 끝났으니 우리와 함께 새로 시작하면 돼. 지영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단단히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운아, 이제 엄마가 지켜줄 거야. 한편 시댁과 은규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동안 마음대로 지영을 괴롭히던 권력은 법과 친정의 힘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졌다. 은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시댁은 체면과 권위를 모두 잃었다. 그들의 몰락은 명백했다. 하지만 지영과 운이 그리고 친정은 더 강해졌다. 법적 권리와 가족의 지원 속에서 지영은 자신과 아이의 삶을 지킬 힘을 되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